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일 정상과의 협력은 공고히 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전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난 후에 미국으로 향합니다. 일단 취임 후에 첫 순방지로 일본을 찾았는데 그 2시간가량의 정상회담은 좀 그래도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동 언론 발표문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17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고요. 그만큼 한일 관계,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형태로 미래로 나가겠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들을 보면 그간에 한일 관계에 늘 발목을 잡았던 과거사의 문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죠. 오염수 문제라든지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뤄지진 않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고 나갈 것이냐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를 선언을 하고 또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안보나 경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협의체를 출범하기로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과연 왜 이런 동력이 생겼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다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간의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른바 유사 국가입니다. 유사 국가라는 것은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근데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유사점이 그 중에도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북한의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두 국가입니다. 네. 더불어서 그 핵 위협을 스스로 핵 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이른바 확장 억제라는 것을 통해서 핵에 대한 그런 억제를 뭔가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핵에 대한 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에서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협력이 필요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결국은 중국 견제의 가장 핵심적인 두 동맹국이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대만 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주일 미군이 우선적으로 동원이 되지만 주한 미군의 동원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거기에 다 일정 수준 연루될 수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같이 놓여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방금 말씀하신 그 방안들도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한국과 일본은 유사함이 많죠. 일단 노령화,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만 5년에서 10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뒤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요. 양국 다, 특히 일본이 이미 시작된 고령화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학습하고 협력할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우 실용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이 안보에 관해서 중요한 이해를 공유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 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와 통상 압박을 좀 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조현 외교장관이 급히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 한국의 군사비 확대 요구에 모으고 있지 않나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 때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관한 문제, 또 대중국 공조에 관한 문제, 대미 투자,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구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해서 일종의 합의를 맺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동맹국 우호국한테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국가의 시장을 개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산 물품을 사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안보 이해에 동조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이 아직 다 확실히 확인이 안 됐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는 논의가 그 당시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현 장관, 외교부 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갑작스럽게 미국을 간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를 하면서까지 직항을 타지 않고 갔고, 그리고 좀 전에 연합뉴스에서도 뭐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 장관들, 핵심 부처의 장관들이 다 갔습니다. 네.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굉장히 의외인 3명의 대통령 실장들, 특히 강훈식 그 비서실장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전히 한미 간의 협의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질문하신 그 국방비, 군사비 확대 요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해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세 가지, 동맹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적게 내고 있다. 또 하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적게, 그 비용이 한국이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의 하나 구조화된 건데 이런 겁니다.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제대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둔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아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비 쪽으로, 국방비 쪽으로 얘기하면 이미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 3.6% 증액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나토 수준으로 5%까지 증액 요구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일정 수준 우리가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단이 되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국방비 증액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헤쳐나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3.6% 정도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기준 연도를 올해로 놓고 매년 우리가 지금 이미 6에서 7%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기준 연도가 올해가 된다면 5년 후면 자동적으로 3% 이상 넘어가거든요. 아니면 5%라 하더라도 나토의 모델을 본다면 나토가 5%에 동의를 했는데 기준 연도가 2030년인가 3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 3.5%만 직접 국방비고 1.5%는 간접비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토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계획을 2029년에 확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2029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식의 방법을 쓸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전략적인 포석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좀 공고히 하면서 한미일 삼각축을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미국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조금이나마 좀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당연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의 전략가들, 뭐 예를 들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라 같은 사람들은 다 중국 견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대중국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그것을 아직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랑은 매우 다르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상이 만나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것을 맺을 정도로 중요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소규모 다자래도 그런 회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늘 미국이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한미일 협력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들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는 또 관세 후속 협상 진통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가 있는 산업부 장관과 통석교섭본부장이 돌파구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조선과 원전 협력 확대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우리가 지난번에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가 어쨌든 소고기 시장과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당한 큰 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드디어 한국이 시장을 다 개방했다. 거기는 농축산물 시장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직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 그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 벨라루스는 적성국이기 때문에 좀 예외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은 적지 않게 들어올 것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위성락 실장이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다. 총 3,500억 불을 약속했는데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2,000억 불 정도는 한 5개 분야에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의 방법들, 용처들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은 뭐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서 직접 투자는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특히 뭐 스캇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투자를 모두 결정하고 이익의 90%는 미국한테 환원되는 그런 비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지금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기 위한 조선 분야 협력이 이른바 잘 알려진 마스카라는 그런 구호화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카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이 밝힌 동결, 축소, 폐기, 이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이 한미 회담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지대국 미사일 시험 사격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일단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당연히 의제에 올릴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 우리 대표단이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물어본 것이 김정은 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심이 있다.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공동 성명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핵심은 2018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가 다시금 확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싱가포르 합의가 본인이 서명한 거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이른바 수령의 무오성을 생각해 본다면 수령의 무오성이라는 것은 수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싱가포르 합의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미북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입니다. 결국 남북 관계의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서 비핵화 의제를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비핵화 의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형태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될 가능성은 크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동결, 축소, 폐기 이 3단계 안 같은 경우에도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동결로 시작을 하긴 하더라도 이 동결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북한이 어느 날 더 이상 핵에 대한 능력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더군다나 미사일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동결이 아닙니다. 동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시설들을 더 이상 발전시키고 가동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신고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신고에 따라서 그것이 중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동결로 시작하더라도 과연 그 첫 번째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도전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북한과 미국, 북미 대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종의 핵 군축 협상이라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대화가 나올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북한이 아주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뭐 사실상 저는 대화를 준비하고 있고
협상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조건 없이 내가 김정은을 연락을 하면 만나자, 김정은이 응해라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북한은 이런 담화, 김여정의 담화 또 심지어는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그런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최소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는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런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 북한과 미국이 각각의 적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핵을 줄여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핵 군축 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내년쯤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이뤄질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일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지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좀 더 열려 있고 근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냥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명백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앞에 또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기는 합니다만 공식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대외 정책에서 운영하는 것과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설사 미국의 정책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고 나오더라도 과연 김정은을 만나서 그런 정책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공조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됩니다. 북한이 매우 의도적으로 한국을 이른바 패싱하겠다, 한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최근에 김여정의 대남 담화 세 차례를 통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란 노선 정책으로 전략으로 확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된다면 한국은 거기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의 우리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미국과의 그런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번 회담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본격 회담에 앞서서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약식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SNS로 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식 그런 언론 질의응답을 받는 게 그 오벌 오피스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외교적인 규례와 원칙에 따르면 양국 정상들이 이른바 소인수 회담이라 해갖고 거의 정상 간의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 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됐으면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앉은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형태가 가는데요. 네. 제가 좀 우려가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실 지난 2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앉혀놓고 기자들 앞에서 처음엔 좋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면서 굉장히 거칠게 비난하고 결국은 쫓아냈다시피 했거든요. 물론 한국을 상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게 기자회견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을 감안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오늘 박완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